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4살 된 정순 할머니입니다. 평생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에 은퇴했죠. 제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은 손주들입니다. 큰 손주는 대학생이고 작은 손주는 고등학생인데 둘 다 참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작은 손주 성적이 조금 아쉬웠어요. 영어가 특히 약했거든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웃 아주머니가 좋은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분이 박지훈 선생님이었습니다.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참 인상이 좋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무엇보다 손주 공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죠. 지훈 선생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해서 성공한 젊은이라니 얼마나 대견스러웠는지 몰라요. 첫 수업을 참관해 봤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손주에게 영어 단어를 설명할 때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알려주고 틀려도 다그치지 않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주도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금세 지훈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죠. 수업이 끝나고 차를 한 잔 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 선생님이 말하기를 요즘 아이들 교육 환경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교육비는 계속 오르는데 정작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은 정말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날 밤 지훈 선생님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거실을 지나가는데 우연히 제가 통장과 현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별 생각 없이 하던 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이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런 착한 청년을 만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선생님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수업이 즐거웠다면서 앞으로 손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성의에 감동했습니다. 이런 선생님이라면 우리 손주 미래를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지훈 선생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2번씩 와서 열심히 가르쳐 주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 드리려 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는 기쁨에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지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손주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더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전문 교재가 필요하다면서요. 시중에 파는 참고서로는 한계가 있고 특별한 교재를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재비로 30만 원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주 교육에는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흔쾌히 주었습니다. 지훈 선생님도 미안해하면서 받더라고요. 이런 돈 받는 것도 싫지만 아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그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응시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명문대 입시반에서 주관하는 특별 모의고사인데 일반 학생들은 볼 수 없는 시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50만 원이었어요. 비싸긴 했지만 손주가 좋은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또 주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그 이후로 손주 성적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전보다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아직 시작 단계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마음먹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면서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주 또래 학생 중에 자신이 가르치는 다른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는 벌써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은 특별반에 들어가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서 우리 손주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자로도 자주 소식을 전해왔어요. 결제 승인 알림이 핸드폰으로 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곤 했습니다. 교재 주문했다거나 모의고사 접수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더라고요. 지훈 선생님을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작은 신호들이 있었어요. 손주가 가끔 선생님이 주신 교재가 다른 애들이 쓰는 거랑 똑같다고 말한다거나 모의고사 언제 보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땐 단순히 아이가 잘못 이해했거나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훈 선생님이 그런 분일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2달이 지나면서 지훈 선생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늦은 시간에도 손주 걱정된다며 안부 문자를 보내주고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도 해주곤 했거든요. 이런 선생님이라면 정말 우리 손주를 좋은 대학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지훈 선생님의 제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교재비가 아니라 본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손주가 정말 명문대에 가려면 특별반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을 요청했어요. 특별반 등록비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이런 큰 돈을 요청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정말 손주를 위해서라며 간곡하게 부탁하더라고요. 100만 원이면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손주 미래를 위해서라면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분식집 운영하면서 모은 돈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또 선뜻 내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을 당장 다 쓰는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 개념이라면서 손주가 장학금을 받게 되면 나중에 갚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정말 손주 미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달 말에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다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해외 결제 내역이 몇 개 있었거든요. 지훈 선생님이 사용했다고 하는 교육비 명목의 결제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결제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게임 관련 결제 같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카드 도난이나 해킹을 의심했어요. 은행에 문의해보니 제가 직접 카드 정보를 알려준 사람이 사용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지훈 선생님 생각이 났습니다. 교재비 결제할 때 카드 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히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모르니 다음에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 선생님이 갑자기 바빠졌다면서 수업 시간을 줄이더라고요. 옆집에 사는 은지라는 대학생이 있어요. 20살 정도 되는 착한 아이인데
가끔 제 심부름도 해주고 손주들과도 친하게 지내죠. 그 은지가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지훈 선생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르신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은지가 멀리서 들어보니 투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교육비가 아니라 돈을 불려주겠다는 식의 대화였다면서요. 은지는 제가 지훈 선생님께 돈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알려주러 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은지가 잘못 들었거나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지가 워낙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니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최근에 있었던 이상한 카드 사용 내역도 생각나고 손주 성적이 전혀 늘지 않는 것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훈 선생님에 대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계속 흔들렸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은지 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은지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지는 제가 피해를 당할까 봐 정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이 정말 성실한 분이라면 오히려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면서요. 고민 끝에 은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은지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런 일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았거든요. 은지는 생각보다 치밀했어요. 먼저 거실에 작은 녹음기를 설치하자고 했습니다. 지훈 선생님이 혼자 있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 혹은 전화 통화를 하는지 알아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현관에는 작은 CCTV도 설치했습니다. 누가 언제 드나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솔직히 이런 일을 하는 게 마음에 편하지는 않았어요. 지훈 선생님을 의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죄책감도 있었고요. 하지만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은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지훈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와서 수업하고 가곤 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은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지훈 선생님이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정리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교재나 필기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명품 시계와 옷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본 정말 비싼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그때는 가격이 워낙 비싸서 구경만 하고 온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외 선생님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직후였어요. 지훈 선생님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내용이 녹음기에 고스란히 잡혔거든요. 할머니 집만 잘 정리하면 1년은 먹고 살지라는 말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성실한 청년이 사실은 저를 속여서 돈을 빼먹으려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친절과 열정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은지가 옆에서 달래주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지훈이 완전히 꼬리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면서요. 그날 밤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속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에 허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며칠 동안 은지와 작전을 세웠습니다. 지훈이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만들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자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제가 일부러 더 큰 미끼를 던져야 했습니다.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다음 주 지훈이 왔을 때 일부러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어요. 손주 성적이 아직도 오르지 않아서 정말 걱정이라면서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담보로 해서라도 특별반에 넣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지훈의 눈이 번뜩하는 게 보였어요. 그동안 작은 돈으로만 속여왔는데 이제 정말 큰 것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말하기를 집을 담보로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그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속으로는 잭팟을 터뜨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지훈이 부쩍 친절해졌어요. 전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더 많이 보내고 손주 걱정된다면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요.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더 역겨웠지만 꾹 참고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지훈이 서류를 가져왔어요. 담보 대출 관련 서류라면서 여기에 사인하고 인감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결정적인 때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우연히 봤던 제 통장과 인감 도장을 다시 꺼내려고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서류를 받아들면서 일부러 꼼꼼히 읽어봤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내용들이었지만 중요한 건 지훈이 이 서류를 통해 제 재산에 손을 댈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정말 뻔뻔한 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은지와 함께 미리 계획을 세워뒀거든요. 경찰에도 미리 연락해놨고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둔 상황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인감 도장을 꺼내러 안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면서 은지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모든 게 준비되었다는 뜻이었죠. 잠시 후 다시 나와서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만 더 찾아볼게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이웃 아주머니들도 함께 들어왔어요. 지훈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뭔 일이냐면서 버둥거렸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지훈 앞에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내가 내 손주를 명문대 보내겠다더니 결국 내 주머니 채우려 한 거구나. 지훈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지. 착한 척, 불쌍한 척해서 할머니 마음을 흔들고 돈을 뜯어내려는 거였지. 경찰관이 지훈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체포 사유를 설명했어요. 사기와 사문서 위조 미수 혐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지훈은 억울하다며 변명을 계속했어요. 정말 손주를 위해서 했던 일이라면서 오해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뒀어요. 녹음기에 잡힌 통화 내용과 CCTV 영상,
그리고 이상한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걸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훈의 가방에서 나온 명품들도 어떻게 산 건지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결국 지훈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경찰관들이 지훈을 끌고 나가기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한테 내 손주를 맡긴 게 내 실수였지만 오늘 참교육은 잊지 마라. 공부는 사람 속이는 법 배우는 게 아니야. 지훈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통쾌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들도 잘했다면서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정리되었습니다. 지훈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미수로 정식 기소되었어요. 제가 빼앗긴 돈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피해를 당하기 전에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손주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진짜 실력으로 좋은 대학에 가겠다면서 의욕을 보이더라고요. 은지와도 더 친해져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이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을 믿는 건 여전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의심해 볼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누군가 저를 속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참고만 있으면 상대방은 더 큰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용기 있게 맞서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죠.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편으로는 지훈 같은 나쁜 사람을 혼내줘서 시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은지 같은 착한 아이들을 보면 아직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동네에서 저를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사기를 당할 뻔한 불쌍한 할머니로 봤는데 나중에는 용감하게 사기꾼을 잡아낸 대단한 할머니로 보더라고요. 이웃 아주머니들이 정순이 언니 정말 대단하다면서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주들이 이 일을 통해 좋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큰 손주는 대학생이라서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작은 손주는 아직 어려서 사람들이 다 착한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 일로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작은 손주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지훈 선생님이 왜 그런 나쁜 일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너무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순진하게 살지도 않게 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결국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가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착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해.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좋은 말만 하거나 돈 이야기를 하면 조심해야 돼. 손주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할머니가 정말 똑똑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처럼 속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은지도 이 일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옆집 할머니를 도와주자는 마음이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진지하게 임했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계획했죠. 은지가 말하길 이런 일을 겪어보니 세상이 어떤 곳인지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이런 사기꾼들을 조심할 수 있을 거라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도 은지 덕분에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 서로 고마운 사이가 되었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사기가 정말 많다면서 모두들 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들으셨어요. 혹시 자기들도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지훈이 저만 속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건데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할머니들을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피해를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나이 드신 분들의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훈을 잡아낸 게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 때 담당 형사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요즘 이런 사기 사건이 정말 많은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부끄러워서 신고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서서 증거까지 확보해서 신고했으니 정말 훌륭하다면서요. 형사님 말씀으로는 제가 모은 증거들이 정말 결정적이었다고 해요. 녹음 파일과 CCTV 영상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면서 지훈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재판 날짜가 잡혔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 한다니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은지가 함께 가주겠다고 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정의를 위해서는 어려운 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 지훈을 다시 봤을 때 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젊고 멀쩡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정심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증언할 때 지훈이 저를 째려보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 저 때문에 자기 계획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저는 당당했어요. 잘못한 건 지훈이니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또렷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지훈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아니었지만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피해액은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도 났죠. 판결문을 듣는 지훈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서야 후회해봤자 이미 늦었죠.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법정을 나오면서 담당 검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 이런 사기 사건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제가 워낙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거라면서 고마워하셨어요. 집에 돌아와서 손주들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줬어요. 둘 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다면서 기뻐했습니다. 특히 작은 손주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혼내줘서 고마워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힘든 과정이 모두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제 일상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무조건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착한 사람들은 도와주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의심해 볼 줄도 알게 되었어요. 은행에서도 새로운 금융 상품을 권할 때 예전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어요. 담당 직원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 집에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 본 다음에 결정한다고 말하죠.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네에서도 이런 사기를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저를 포함해서 나이 드신 분들끼리 모이면 꼭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비슷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약속했어요. 가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투자나 보험을 권유할 때도 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거절하거나 들어봤을 텐데, 이제는 우리 손주한테 물어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도 문제 없을 테니까.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더 챙겨주려고 해요. 누군가 이상한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면 꼭 자기들한테 알려달라고 당부하더라고요.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일은 반드시 상의하고 결정하자고 했어요. 이런 관심과 사랑이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자식이나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과 상의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은지가 없었다면 훨씬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거예요. 무엇보다 당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사기꾼이지 피해자가 아니에요. 용기를 내서 신고하고 대응하면 반드시 정의가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여전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화가 됩니다. 나이 들어도 눈 크게 뜨고 살아야 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의심해 볼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나를 속인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세월의 사연 라디오와 오디오북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통쾌한 반전을 담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